인사팀 인턴인 김민지 씨가 복도에서 내 눈을 피하기 시작한 순간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원래 매주 팀 활성화 이메일을 보낼 때처럼 과하게 연습한 듯한 미소를 짓곤 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는 커피 잔을 마치 담요처럼 꼭 껴안은 채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중얼거리듯 아침 인사를 건넸다. 우리 사무실 공기는 늘 레몬 소독제 냄새와 불안감이 희미하게 뒤섞여 있었다. 스트레스와 가짜 청결함의 조합이랄까. 나는 대성산업의 재무감사팀에서 일했다. 형광등 소리가 사람들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곳이었다. 정밀함이 내 업무였다. 숫자, 서식, 타임스탬프. 나는 규제 준수 보고서에 네모칸 하나를 빠뜨려 의도치 않게 국가적인 사기를 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는 사람이었다. 화려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이곳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마감 기한을 한 번도 놓친 적 없고 소란을 피운 적도 없으며 심지어 진단서 없이는 병가조차 쓴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 금요일 오전 9시 2분 내 휴대폰이 울리며 모든 것을 끝장낼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 인사부, 제목, 사내 규정 위반에 따른 공지, 첨부 파일, IMG, 4751, JPG, 파일을 열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내 사진, 내 사원증 사진이었다. 그 아래에는 굵은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분 조기 퇴근으로 인한 해고, 재고용 불가. 이메일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부서, 모든 계약직 직원, 심지어 외부 파트너들에게까지 전달되는 회사 전체 메일링 리스트로 발송되었다. 2분 일찍. 단 2분. 나는 1분 동안 꼼짝도 못하고 화면만 쳐다봤다. 그 사이 채팅 알림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거 뭐냐? 실화임? 인사팀 미쳤네. 누군가는 웃는 이모티콘으로 반응하기도 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 누군가 진공청소기로 내 가슴을 빨아들인 것 같았다. 나는 이메일을 최소화하고 내 출퇴근 기록을 확인했다. 목요일 퇴근 시간, 오후 4시 58분. 우리는 주 40시간 근무만 채우면 5분 내외의 유연한 퇴근은 괜찮다고 반복해서 들어왔다. 심지어 내 상사인 김 부장님도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 김 부장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9시 15분 또렷하고 절도 있는 발소리가 들렸다. 타일을 찍는 하이힐 소리가 마치 문장 부호 같았다. 인사총괄인 최상무였다. 그녀는 늘 파워 수트를 입고 슬로건처럼 말했다. 건강한 조직 문화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녀는 늘 이 말을 하고 나서 누군가를 조직 문화 부적합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서연 씨, 그녀가 내 책상 옆에 멈춰서서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내 사무실 가서 얘기하죠. 나는 복도를 따라 그녀를 뒤따랐다. 복도에는 진실성, 팀워크, 탁월함 같은 액자에 담긴 동기부여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지만 이곳에서 그 단어들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바닐라 향초와 권위의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한 뒤 인쇄된 종이 한 장을 책상 너머로 밀었다. 해고 통지서였다. 사유. 상사 승인 없는 조기 퇴근. 나는 눈을 깜빡였다. 이걸 회사 전체에 보냈다고요? 최상무는 작고 의도적인 미소를 지었다. 투명성은 우리의 새로운 책임 경영 모델의 일부입니다. 투명성이요? 내가 천천히 되뇌었다. 당신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녀가 연습한 듯 말했다. 서연 씨는 근태 규정을 2분 위반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다. 규칙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박서연 씨. 한 사람에게 예외를 두면 우리는 체계를 잃게 됩니다. 나는 웃고 싶었지만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만 나왔다. 체계요? 내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럼 그 체계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방금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그 규제 준수 보고서들. 아직 제 이름이 찍혀 있거든요.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건 이 문제와 관련 없습니다. 곧 관련이 생길 겁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사무실을 나와 가방을 챙겼고 쳐다보지 않는 척하는 동료 3명을 지나쳤다. 누군가 속삭였다. 횡령이라던데. 다른 사람이 말했다. 아니야, 인사팀에 욕했대. 기업 생태계에서는 논리보다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 법이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내 휴대폰에는 47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와 법무팀에서 온 부재 중 전화 한 통이 와 있었다. 나는 모두 무시했다. 집에 와서 나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내 아파트는 작았다. 방 하나에 종이장처럼 얇은 벽, 그리고 창문으로는 마트 하역장이 보였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켜고 개인 이메일에 로그인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감사보고서, 타임스탬프가 찍힌 로그, 서명된 규제 준수 체인까지. 이 일을 수년간 하다 보면 영수증을 챙겨두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신이 보호하는 회사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단지 진실을 원했다. 하지만 진실이란 일단 기록되면 멈출 수 없는 법이다. 오후 3시 7분 산업부 산하 수출통제기구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제목, 규제 준수 로그 후속 조치 관련. 긴급. 나는 얼어붙었다. 그들은 보조금 보고서를 감사하고 있었다. 최 상무가 내 명의를 이용해 제출했던 바로 그 보고서였다. 내가 아직 최종 승인하지 않은 보고서였다. 그녀가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과 내 이름이 급여 명단에서 사라진 그 사이 어딘가에서 대성산업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국가계약에 대해 권한 없는 담당자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다. 나는 이메일을 2번 다시 읽고 나서 등을 기댔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그저 이상하고 묵직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나는 첨부 파일을 열었다. 흑백으로 인쇄된 서명란이 보였다. 권한 책임자 박서연. 하지만 내가 서명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창밖의 잿빛 하늘을 보았다. 첫 빗방울이 유리창을 문장 부호처럼 두드렸다. 그들은 나를 2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지만 그 2분 동안 자신들이 멈출 수 없는 시계를 작동시켰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내 이름은 칸막이 사이에서 속삭여지는 유령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박서연 씨 얘기 들었어? 응. 인사팀이 전체 공지했잖아. 근무 시간 훔쳤다던데. 근무 시간을 훔쳤다니. 그 아이러니에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나는 그날 일찍 일어났다. 가야 할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여전히 아침 6시 30분이면 스프레드 시트를 검토하도록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일상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팀즈 알림도, 사내 메신저의 수다도 없었다. 그저 낡은 노트북의 펜 소리와 진하게 우려낸 커피에 쓴 내음뿐이었다. 이전 회사 이메일을 확인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확인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로그인이 여전히 가능했다. 인사팀은 내 출입증을 비활성화하고 급여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내 사진을 전사에 돌렸지만 규제 준수 자료실에 대한 내 접근 권한은 철회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들의 체계가 어떤 수준인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전 9시 4분, 나는 시스템을 열어 정기 쿼리를 실행했다. 양식 22B, 국가보조금, 에너지 인프라 안정화 계약 415, 접근 로그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류들이 금요일 저녁, 내가 해고된 지 1시간 후에 다시 업로드되었고 여전히 내가 승인 책임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문제는 일단 비활성 직원 아이디로 인증 양식이 제출되면 자동으로 규제 준수 감사 대상으로 플래그가 지정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기관에 통보된다는 의미였다. 그들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국가감사를 촉발시킨 것이다.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사태의 규모를 깨달았다. 기관 시스템이 이미 그것을 감지했다면 정부에서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었다.
아마 오늘은 아닐지 몰라도 이번 주 후반 혹은 곧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오전 11시 22분 최고 운영 책임자인 박전무로부터 첫 이메일이 인사부, 법무팀, 컴플라이언스 팀으로 전달되었다. 제목, 긴급, 감독기관 방문 예정. 본문, 최근 계약 제출건과 관련하여 내일 산업부 관계자가 사무실을 방문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든 문서를 정리하고 박서연 씨와의 인사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그들은 내가 여전히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얼굴이 담긴 그 터무니없는 이메일, 김민지 인턴이 내 눈을 피하던 모습, 최상무가 마치 일상적인 업무인 양지였던 미소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 그저 차분하고 냉정하며 집중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8시 47분 산업부 조사관이 도착했다. 나는 그곳에 없었지만 나중에 모든 세부 사항을 한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한때 내가 이력서를 봐주며 신뢰를 얻었던 법무팀의 한 친구로부터 온 조용한 메시지였다. 그녀는 그 남자가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신분증은 보이지 않게 한 채 두꺼운 검은색 바인더를 들고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간단히 산업부 감독준수과의 도조사관이라고 소개했다. 박 전무는 평소의 기업적인 매력, 즉 가식적인 웃음과 힘찬 악수로 그를 맞았다. 최 상무는 이미 회의실에서 폴더를 손에 들고 완벽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팀의 프로페셔널리즘 챔피언답게 친구에 따르면 회의는 최 상무가 자랑스럽게 나의 해고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사용했다. 박서연 씨는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여 우리의 체계를 위반했습니다. 책임감은 진실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조사관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바인더를 열고 몇 페이지를 넘긴 후 조용히 말했다. 박서연 씨의 서명은 해고 이후에 제출된 한 건을 포함하여 현재 유효한 6건의 보조금 인증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가 그 시점에 여전히 고용 상태였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 상무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약 자체와는 무관합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실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해고된 직원의 명의를 국가문서에 사용하는 것은 귀사의 보조금 계약 12.4항에 따른 허위 진술에 해당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박 전무는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다. 저희는 미처 몰랐습니다. 조사관은 말을 끊고 바인더에서 한 줄을 큰 소리로 읽었다. 비재직 직원의 권한으로 제출된 모든 인증서는 즉각적인 감사 중단 및 잠재적인 자금 동결의 사유가 됩니다. 항상 자신의 명문대 학위를 자랑하던 고 변호사라는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한다. 그리고 내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인사팀이 승인도 없이 그 양식을 보냈단 말이야? 조사관은 그저 바인더를 닫았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팀과 이야기하셔야겠군요. 그는 테이블에 명함 한 장을 남기고 악수도 없이 걸어나갔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마치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친구가 그날 오후 늦게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딱 한 문장 읽었어. 서연아, 딱 한 문장. 고 변호사는 소리를 질렀고 최 상무는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 나는 부엌에 앉아 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늦은 햇살이 조리대 위로 길게 뻗어 있었다. 반쯤 마신 커피는 차갑게 식었지만 상관없었다. 기계는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내가 한 것이라곤 조용히 있었던 것뿐이었다. 오후 5시 12분 마침내 내 회사 계정은 잠겼다.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모든 파일, 모든 타임스탬프, 모든 이메일 체인을 다운로드했다. 나는 그것들을 내 바탕화면에 영수증이라는 폴더에 깔끔하게 저장했다. 회사는 나를 모욕하고 싶어 했다. 본보기를 만들고 싶어 했다. 대신
그들은 오만함의 살해 연구가 되어버렸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냉장고에 여전히 붙어 있는 작은 사진을 보았다. 몇 년 전 나와 우리 팀이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가 밝은 눈으로 웃고 있었다. 이 회사가 정말 우리를 아낀다고 믿었던 시절이었다. 이제 나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투명성을 원했죠. 최상무님.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32통의 부재중 전화와 쏟아지는 읽지 않은 메시지들에 잠에서 깼다. 몇 달 동안 나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던 옛 동료들 대부분이 갑자기 필사적으로 다시 연락하고 싶어 했다. 서연 씨, 이상한 질문인데 혹시 산업부 계약건으로 뭐 서명한 거 있어요? 최상무가 자금 동결 어쩌고 하면서 난리예요. 설마 정부 쪽에 뭐 보낸 거 아니죠? 나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커피가 옆에서 식어가는 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건물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밀어붙이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들이 묘사했던 그대로 존재했을 뿐이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규정을 잘 지키는. 하지만 규정 준수라는 것이 그렇다. 그것이 깨질 때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메아리 칠 뿐이다. 오전 9시 10분. 그 소식은 사내 네트워크에 퍼졌다. 법무팀 친구가 회사 인트라넷에 스크린샷을 전달해 주었다. 최근 행정적 불일치로 인해 모든 에너지 인프라 계약이 일시적인 검토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외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하자면 그들은 곤경에 처했다는 뜻이었다. 그녀에 따르면 조사관도 씨가 그날 아침 일찍 돌아왔다고 한다. 이번에는 그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2명의 보조원과 함께 와서 내 이름이 들어간 모든 문서의 전체 감사 추적 기록을 보자고 요청했다. 인사팀은 허둥지둥했다. 최상무는 이미 그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보조원은 실시간으로 파일 메타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제출 순간의 내 사용자 아이디는 여전히 활성화 상태였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다고 한다. 박 전무는 기술적인 감독 소홀로 둘러대려 했다. 변호사는 행정적 이월에 대한 기업 용어를 늘어놓으며 끼어들었다. 하지만 도 조사관은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수첩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적었다. 마침내 그는 그 회의실에 있던 누구도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다. 귀사는 직원의 해고 통지서를 외부 파트너들에게 배포하면서 동시에 국가제출 서류에는 그녀의 명의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건 감독 소홀이 아닙니다. 위조입니다. 내 친구는 최상무의 얼굴에서 잉크가 배수구로 흘러내리듯 핏기가 가셨다고 했다. 변호사는 윗선과 상의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박 전무는 이마를 문지르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라고 중얼거렸다. 도 조사관은 외과 의사처럼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다. 점심시간 전에 저희 계약부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만큼 심각합니다. 나중에 친구의 문자에서 그 대사를 읽었을 때 나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저 숨을 내쉬었을 뿐이다.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나는 그 회사가 반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책을 무기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인턴들의 오타를 문제 삼아 망신을 주었고 화장실 가는 시간 때문에 급여를 깎았으며 5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심할서를 쓰게 했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 똑같은 이유로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오전 11시 47분 나는 이전 상사인 김 부장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제목은 간단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거의 삭제할 뻔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그의 메시지는 짧았다. 서연 씨,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인사팀에서는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들었어. 산업부 감사관들이 서연 씨의 원래 접근 기록을 요청하고 있네. 서버에서 찾을 수가 없어. 혹시 아직 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제발 전화 좀 주게. 우리 정말 큰일 났어.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그의 말을 2번 다시 읽고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커피 맛이 정말 좋았다. 나는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답장은 했다.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더 이상 대성산업을 지원할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문의는 산업부 감독기관으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서연 드림. 1시간 안에 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낯선 주소였다. 미란다. KL 엘크 웰리걸 취업펌. 나는 그녀를 기억했다. 신입 변호사, 조용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공을 가로채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그들이 당신 탓을 하고 있어요. 최상무는 이사회에 당신이 앙심을 품고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기록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요. 가지고 있는 건 뭐든지 잘 보관하세요. 필요하게 될지도 몰라요. 필요하게 될지도 몰라요. 라는 그 한 줄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와닿았다. 그녀가 옳았기 때문이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사내 채널을 통해 기사 제목들이 속삭이듯 퍼지기 시작했다. 한 지역 비즈니스 블로그가 익명의 제보를 게시했다. 주요 계약업체, 내부 인사 스캔들 이후 국가 감사 착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 표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익명의 소식통은 규제 준수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해고 이메일이 공개적으로 발송되었다고 확인했다. 나는 그것이 조용한 폭풍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녁 6시경. 나는 인턴이었던 민지로부터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다. 그날 아침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던 바로 그 소녀였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죄송합니다. 최 상무님이 보내라고 시켰어요. 그냥 내부 메모라고 하셨어요. 서연님 사진이 첨부된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내 분노는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어리고 두려워했으며 대체 가능한 존재였다. 마치 한때의 나처럼. 나는 답장했다. 괜찮아요, 민지 씨. 모든 걸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안전한 곳에 백업해둬요. 민지 씨도 필요하게 될지 몰라요.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이상한 평온함이 나를 덮쳤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차갑고 기계적으로 깜빡였다. 어딘가 형광등이 켜진 회의실에서 한때 나를 소모품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제국이 규제 조항 하나하나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라고는 고작 2분 일찍 퇴근한 것뿐이었다. 수요일이 되자 그 이야기는 지역경제 언론에까지 도달했다. 대성산업, 보조금 부정사용 혐의로 국가조사 착수. 세부 사항도 이름도 없었다. 그저 잊히지 않는 보조금 부정사용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누군가 곧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옛 동료들, 링크드인 채용 담당자들, 심지어 기자들까지. 나는 모두 무시했다. 나는 아직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복수심에 불타는 헤드라인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진실이 기록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모욕감을 무기로 삼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나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노출을 아주 조금이라도 느끼기를 바랐다. 오전 9시 12분 법무팀의 친구 미란다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긴급 규제 준수 청문회를 소집했어. 오늘 오후야. 박전무, 최상무, 고 변호사 모두 참석해야 한대. 도 조사관도 올 거야. 내 손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한 줄을 더 보냈다. 또 내 얘기를 묻고 있어.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쳐다보았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곳에 가고 싶었다. 걸어 들어가서 조사관이 권한 없는 국가 자격증명 사용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그들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규제 준수 책임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분과 소문 때문에 해고당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감독기관 공지사항 공개등록부에 로그인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어디를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 디지털 게시판에 있었다. 감사 중지 공지, 대성산업, 즉시 검토, 유효 지정 인증자 상태 명확화 대기 중, 국가 보조금 동결. 그 한 줄은 수십억 원을 의미했다. 동결. 그렇게 간단하게. 나는 탭을 닫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침묵을 채웠다. 잠시 동안 나는 그들이 거의 안쓰럽게 느껴졌다. 거의. 정오 무렵 미란다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낮고 마치 복도에 숨어 있는 것처럼 속삭였다. 지금 회의실에 있어. 조사관 바인더가 또 나왔어. 들어봐야 해. 미란다, 너 그러면 안 돼. 나 음소거할게. 그냥 들어봐. 희미한 잡음 너머로 나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 기침 소리, 비싼 가죽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도 조사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확했다. 기록에 따르면 박서연 씨의 자격증명은 해고 이후 국가제출 서류를 승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승인했습니까? 최상무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방어적이었다. 우리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서류는 그녀의 해고 이전에 완료되었습니다. 시스템 지연이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도 조사관, 타임스탬프는 오후 5시 18분에 업로드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녀의 접근 권한이 취소된 지 2시간 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박전무, 그건 실수일 겁니다. 우리 IT팀이 고 변호사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끼어들었다. 당신들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그녀의 해고 이메일을 외부 파트너들에게 유포하고 유효한 계약서에 그녀의 자격증명을 썼잖아. 그건 절차가 아니야. 그건 태만이야. 침묵. 그리고 다시도 조사관.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태만은 관대한 해석일 겁니다, 변호사님. 나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 펜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12점 사항에 따라 그가 계속했다. 이는 인증 무결성 위반에 해당합니다. 48시간 내에 공식적인 처벌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보조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 동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누군가, 아마도 박 전무가 방금 한 대 맞은 것처럼 거친 숨을 내쉬었다. 고 변호사는 젠장이라고 중얼거렸다. 최상무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고 그 세련됨은 사라져 있었다. 도 조사관님, 죄송하지만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소한 규정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일찍 퇴근했다고요.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들은 이분의 시간 때문에 한 직원을 모욕했고 70억 원 상당의 국가 서류에 그녀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공정함은 상대적인 겁니다. 나는 들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그녀의 표정, 완벽하게 연습된 그 기업적 평온함이 가장자리에서부터 금이 가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업계 뉴스레터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문장이 나왔다.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도 조사관이 말했다. 대성산업은 추가 검토가 있을 때까지 모든 산업통상자원부 계약에서 정지됩니다. 또한 해고된 직원의 사진이 공개적으로 유포된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고 변호사는 욕설을 내뱉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걸 조용히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조사관이 대답했다.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보고서는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제 팀은 조용히 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의자를 끄는 소리,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 오만의 느린 붕괴, 미란다가 속삭였다. 그냥 걸어나갔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이 꽉 막힌 느낌이었다. 맥박은 안정적이었지만 귓가에서 크게 울렸다. 서연아, 그녀가 조용히 덧붙였다. 최상무, 울고 있어.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나는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없었다. 행복하지 않았다.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결연했다. 그날 오후 뉴스 알림이 내 휴대폰에 떴다. 산업부 대성산업 자격정지, 인증 무결성 위반 혐의. 아무도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산책을 했다. 목적지 없이 그저 도시의 거리와 젖은 포장도로에 비친 네온 불빛뿐이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쉽게 나를 배신했는지, 얼마나 공개적으로 나를 지우려 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부주의한 이메일 한 통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지우게 되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미란다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와 있었다. 단 2단어. 그들 끝났어. 나는 앉아서 긴 숨을 내쉬고 텅 빈 방에 대고 속삭였다. 아니, 미란다. 그들은 이제야 책임이 정말 어떤 모습인지 배우게 된 거야. 3주 후. 한때 내 삶을 집어삼켰던 그 건물은 더 작아 보였다. 아마도 거리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그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것을 멈추자 마침내 권력의 환상이 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한때 기업 청렴의 기둥을 자처했던 대성산업은 이제 국가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이름은 자랑스럽게 내걸었던 파트너십 목록의 절반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미란다 외에는 누구에게도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청문회 이틀 후에 그만뒀다. 이사회가 모든 규제 준수 문서를 재구성하라고 요구했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한 초과 근무 수당이나 법률 자문 비용을 지불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이게 수습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그럴 수 없어. 그녀가 옳았다. 향초와 새로운 인사 슬로건으로 신뢰를 재건할 수는 없다. 신뢰는 정직함으로 재건하는 것이다. 대성산업이 결코 배우지 못한 것이었다. 그 월요일 아침, 얇은 흰 봉투가 내 우편함으로 들어왔다. 발신 주소 없이 내 이름만 앞면에 단정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기 전에 오랫동안 손안에서 뒤집어 보았다. 안에는 한 장의 공문서 용지가 들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통제감독국 박서연님께 본 부서는 다수의 대성산업 보조금 제출건에 대한 원본 인증 책임자로서의 귀하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가 완료됨에 따라 귀하의 문서는 정확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귀하의 해고는 국가 계약 성과와는 무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귀하의 규제 준수 기록에 근거하여 향후 감독 검토에 독립 컨설턴트로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도 오 조사관 드림. 나는 그것을 10번은 읽었을 것이다. 감정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깨끗하고 사실적인 인정이었다. 소리칠 필요가 없는 종류의 진실. 하지만 그 편지는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내 이름이 더 이상 주홍글씨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이 재고용 불가라는 빨간 낙인 아래 나를 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그 편지를 부엌 식탁이 노트북 옆에 놓고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종이 위에 부드러운 직사각형으로 떨어졌다. 마치 세상이 건네는 조용한 사과처럼. 오전 11시 7분 내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로 울렸다. 나는 망설이다가 받았다. 서연 씨. 목소리는 거칠고 지쳐 있었다. 박전무였다. 나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헛기침을 했다.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싶었네. 우리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겪고 있네. 상황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단어를 찾았다.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어. 그 어떤 것도. 나는 그가 안절부절 못할 만큼 충분히 길게 침묵을 유지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들이 그 이메일을 전사에 보냈잖아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인사팀이 했지. 최상무는 그건 그렇고 이제 없어. 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감사보고서 이후에 사임했어. 하지만 피해는 영구적이죠. 내가 말을 마쳤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국가 계약을 잃었어. 파트너들도 떠났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지만 그는 말을 흐렸다.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필요한 게 있다면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내가 필요했던 것은 존중이었다. 그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박 전무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잘 지내라는 말을 중얼거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나는 그저 앉아서 조용함이 내 주위를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 억울함이 풀린 것도 아니었다. 그저 끝났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산업부에서 온 편지를 인쇄하여 투명한 액자에 넣고 책상 위에 두었다. 노트북을 열고도 조사관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다. 도 조사관님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컨설턴트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락하고 싶습니다. 이전 감사 경험에 대한 추천서와 문서를 첨부합니다. 박서연 드림. 나는 보내기 버튼 위에서 잠시 망설였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차분한 결정의 무게를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클릭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내의 작은 공유 오피스로 걸어갔다. 화려하지 않고 그저 몇 개의 공유 책상과 깜빡이지 않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서연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칸막이 하나를 임대 계약했다. 첫날 나는 집에서 머그잔을 가져왔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실성, 인사팀이 보고 있을 때도 옳은 일을 하는 것. 정오에 나는 김밥 한 줄을 사와서 책상에 앉아 먹었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저 침묵, 좋은 종류의 침묵. 그 주 후반 미란다가 들렀다. 그녀는 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게 우리 집으로 잘못 왔어. 아마 너한테 가야 할 거였나 봐. 안에는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악명 높은 인사팀 이메일이 인쇄된 것이었다. 내 낡은 사원증 사진과 함께 누군가 재고용 불가라는 단어 위에 줄을 긋고 그 대신 파란 펜으로 이렇게 써놓았다. 그녀가 옳았다. 서명은 없었다. 단지 그 말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산업부에서 온 액자에 담긴 편지 옆에 두었다. 같은 이야기의 두 유물. 모욕은 증거가 되었고 부당함은 목적이 되었다. 때때로 나는 최상무에 대해, 그 회의실에 대해 어떻게 부주의한 이메일 한 통이 그들의 몰락이 되었는지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나는 존엄성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빨리 도둑맞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용히 되찾을 수 있는지 생각한다. 그들은 나를 2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그 2분 동안 나는 그들 중 누구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을 얻었다. 진실로 뒷받침되는 침묵의 힘. 나는 등을 기댄 채 김밥을 한 입 더 베어 물고 미소 지었다. 점심시간이군.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 대고 말했다. 승인 따위는 필요 없어.